쌤이 여기 있는 3번 문제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저기를 먼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번 문제, 일단은 문제 보고서 해보자. 두 제시문에서, 자, 제시문 가부터 많은 사회정책의 윤리적 토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주제어가 주어졌죠, 여기서는. 사회, 윤리적 토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한 후 각 입장의 핵심 주장을 정리하시오 그랬죠. 자, 일단은 요 문제를 놓고 보면은 우리가 핵심 주장을 정리한다고 한다면은 단락 하나 A 입장, 그지? 상반된 입장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다시 달리 분류된 B 입장, 이렇게 해서 두 단락으로 서술을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사회 정책의 윤리적 토대와 관련된 이제 입장인 거죠. 그지? 그것을 분류하라고 그랬지. 그럼 그것은 항상 명확하게 명시적인 문장으로 써줘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시문 가나다와 제시문 라마로 분류된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라는 얘기야. 알겠지? 일단 그건 그렇고, 일단 이 문제가 아마 여러분들 푸는데 좀 어려웠을 거예요. 이 문제가 왜 어렵냐면은 여러분들이 교과서적으로 배우는 생활과 윤리보다 조금 더 깊이 있게 나와서 그래요. 좀 더 깊이 있게.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선생님이 이제 잠깐만 공리주의하고 의무론에 대해서 서술해줄게. 설명을 해줄게. 혹시 공리주의랑 의무론인 줄 알았어요? 공리주의는 좀 잘 보여. 근데 의무론인지는 여러분이 잘 안 보이는데 그 구별하는 방법을 보자. 일단은 공리주의는 공리주의하고 지금 이제 의무론이란 말이야. 의무론. 얘네들은 물론 이제 이 두 제시 여기 있는 제시문들 이 두 개로 분류되고 여러분이 교과서적으로 배우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더 있죠. 덕윤리라고. 덕윤리 공동체주의적인 그런 윤리관 나오는 데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맥킨타이어, 찰스 테일러 엄청나게 그런 사람들 교과서에는 다 안 나오죠. 말저도 있고 뭐 듣는데 마이클 샌델 저스티스 쓴 사람 그 사람도 이제 덕윤리. 근데 지금 이건 빼고 이것만 갖고 보자. 이것들은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규범윤리학이라고 불러요. 규범윤리학. 규범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분석윤리학이라는 것하고 대비되는데 분석윤리학은 윤리학적인 개념들, 우리 도덕철학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나가는 윤리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 나오지 않겠지. 이거 몰라도 되고. 근데 이제 규범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윤리적 판단, 도덕 판단을 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윤리학이야. 기준 제시. 도덕 판단은 이제 어떤 판단을 하게 돼요? 어떤 행위가 옳다, 그르다 이런 판단을 하지 그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공리주의는 기준이 뭡니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되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지? 근데 요게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냐면 이게 저게 도출된 것이 이렇게 나온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 논술학원에서 논수 한번 이거지. 이제 벤담이 말하는 식이 이거죠. 개인의 행위를 보자. 행위 선택을 보자. 선택행위라고 해도 되고 어떤 행위를 선택하는 거야. 이걸 보자. 그런데 개인이 뭔가를 선택할 때 뭐에 따라서 선택을 하냐면은 쾌락과 고통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거야. 이 얘기야. 그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 물건을 살 때 저 음료수 살 때 어떻게 생각해요? 저걸 마시면 내가 얼마나 큰 행복을 느낄까? 1,000원 주고 샀으면 1,000원보다 더 큰 행복을 느낀다라고 생각할 때만 사지. 1,000원보다 덜 행복을 느끼는데 1,000원 주고 사진 않죠. 그럼 아깝다고 생각하지. 그지? 이렇게 합리적 판단을 한다는 거야. 쾌락과 고통.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이 논술학원에 왔어. 그러면 여기에는 고통이 있다. 어떤 고통이 있다? 오늘 되게 추웠죠? 그지? 추위가 있어요. 추위. 그지? 그리고 여기 와서 공부하려니까 졸려. 그지? 물론 지금 졸는 사람 하나도 없지만 졸려요. 또 뭐 있을까? 고통이. 글 쓰려면 머리가 빠개지도록 아파요. 그지? 스트레스. 글쓰기 스트레스가 있어. 그지? 제시문도 잘 읽어야 되고. 또 뭐가 있을 때? 돈 내야죠. 비용이 들어야. 그지? 수강료를 내잖아. 자, 추위 고통 얼마? 한 -5. 지금 밥도 안 먹고 왔지?
학원 끝나고서 바로 달려왔을 거예요. 배고파. 그치? 배고픔도 고통이 있을 거야. 졸려. 졸린 게 추위보다 좀 더 심하게 지금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이것은 4시간 내내 졸리단 말이야. 이거는 한 마이너스 30. 스트레스. 아 이거 열받아. 25. 아 때려치고 싶어. 비용이 고통이 크긴 크겠지만 내가 내는 게 아니라 엄마가 내죠. 마이너스. 이렇게 배고픔. 그지? 배고픔. 이것도 한 마이너스 10. 자, 이 정도의 고통이 생기는 거야. 이 정도의 고통. 추위는 우리 피부 전체로 느끼죠. 온몸으로 느낍니다. 피부가 느껴요. 졸린 것은 물론 이제 내가 쉬고 싶은 거겠지만은 눈이 제일 힘들지. 눈이 감기는 거. 그 다음에 스트레스. 이건 머리, 뇌. 비용은 엄마. 내 부분은 아니야. 엄마. 이거 빼도 될지도 몰라요. 배고픔. 이건 배죠. 배에서 힘들어. 막 이런단 말이야. 인간이 이렇게 고통을 느끼는 이 부분들. 이거의 합을 구하죠. 그럼 얼마야? 30에서 60, 75씩. 마이너스 75의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그지? 근데 논술 학원에 오면은 행복하기도 해요. 행복이 있어요. 쾌락이 있어요. 어떤 쾌락이 생겨요? 뭔가 좀 배우는 것 같지? 조금 배우는 것 같아. 지적으로 좀 성장하는 것 같아. 지적으로 성장하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지적 성장에 별로 관심 없어. 싫어. 예를 들어서, 다 농담이고, 논술 실력이 향상이 되는 듯한 이런 느낌과 함께 괜히 학원을 다니면 나도 대학을 갈 것 같은 근거 없는 열심히 해야지 됩니다. 근거 없는 뭐가 생겨요? 이제 안정감. 여기 좀 크겠죠? 이게 오히려 그래갖고 열심히 안 해도 학원을 꼬박꼬박 온단 말이야. 20. 그치? 그런 다음에 뭐 있나? 행복한 거 또 있어요? 아 여기면 아이스티 주는구나. 알아서 막 먹을 수 있어요. 애들 어떤 애들 막 싸가. 이거 별거 아니죠? 5. 또 있나? 또 있어? 아 자꾸 선생님이 자꾸만 보고 싶어. 100. 100. 얼마예요? 135의 행복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다? 우리는 이걸 오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근데 얘도 부분이죠. 이건 머리. 이것은 괜히 가슴이 이제 더 이상 철렁거리지 않아. 이것은 입맛. 이것은 내 눈이 즐거워. 예를 들어서. 개인이 선택할 때 사실 이렇게 선택한다는 거야. 이런 방식으로. 합리적으로 고통과 쾌락의 이 총합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게 보면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해놓은 것이 이게 부분이지. 그런데 이 행위자 전체가 되는 거죠. 그지? 근데 공동체는 어때? 개인도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공동체는 어때? 공동체는 개인들이 모여있지. 그래서 벤담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공동체는 a fictitious body 이렇게 말해요. 뭐야? 허구적인 하나의 집단이다. 몸체 하나의 집단. 뭐가 이런 부분들로 이루어진 허구적인 집단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부분들이 모여서 그 부분이 뭐겠어? 개인이지. 그러니까 개인의 집합체야. 그냥 이거죠. On aggregation of individuals 이렇게 된 거야. 개인들의 집합체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개인들의 행복과 고통의 총합을 구하면 공동체 행복 전체를 구할 수 있는. 개인이 이렇게 선택하듯이 공동체도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해돼? 그리고 공동체뿐만 아니라 개인도 그래요. 요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그래서 노출되는 겁니다.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럴 때 여기 이 행복에 해당되는 다른 단어들을 한번 생각해봐. 뭐가 되겠어요? 뭐가 있어? 여기서 말한 거 쾌락이 있죠. 그지? 쾌락이라는 단어도 들어가고 만족이라는 단어도 말할 수 있지. 같은 말이죠. 그지? 플레저를 느낀다거나 satisfy 된다거나 컨텐트가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야. 요게 더 나아가서 어떤 거?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도 있어. 그지? 공리주의가 영어로 뭔지 알아? 유틸리티야, 유틸리티. 유틸리테어리언이즘이야. 공리 저것을 이제 철학에서는 윤리에서는 공리라고 번역하지만 일상 용어로는 유틸리티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번역할 때 유용하다라고 그러죠. 유용성, 쓸모가 있는 거예요. 도움이 되는 거죠. 경제학에서는 저걸 뭘로 번역합니까? 효용이라고 번역하죠. 효용. 그지? 이런 것들이 다 이 행복 개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전체를 묶어서 하나의 개념으로 표현하면은 뭐가 되냐면은 졸릴 때 자면 어때요? 여러분들 밖에서 막 피곤하게 막 한참 공부하고 와서 침대에 탁 누우면서 뭐라고 그래?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빨리 들어가 자죠. 좋다 이러지. 배고플 때 맛있는 김치찌개를 먹으면 좋다 이런 거지. 좋다야 좋다. 좋음이야 좋음. 그지? 이것을 한자로 말하면 뭐가 돼요? 이게 선이야. 선.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뭐가 될까?
영어로 말하면 좋다. 굿이지 굿. 더 굿이야 더 굿. 이해돼? 그래서 공리주의에서는 판단하는 데 있어서 뭘 갖고 판단합니까? 이걸 갖고 판단하는 거야. 좋음을 갖고. 이게 행복이 증진된다는 것은 좋음이 커진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근데 그 의무론에서는 그래서 공리주의에서 다시 보면은 공리주의에서는 행복, 쾌락이 증진되면은 좋음이 증진이 되는 거고, 좋음이 증진되는 행위는 이제 어떻게 판단이 되냐면은 여기서 윤리적 판단을 한다면은 옳다라는 판단을 얻게 되는 거야. 옳다. 그래서 옳음이 이쪽에 있는 거죠. 얘는 이제 옳으리. 옳다가 영어로 뭐야? 뭐래요? 네가 맞아. You are right. 그러죠? Right. You are right. 이쪽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개념, 이제 우리가 옳은 걸로 추구하는 개념들이 여기에 이 카테고리에 상위 개념에 포함되는 것들이 뭐냐면 인간의 존엄성, 디그니티, 그리고 존엄한 존재는 뭘 갖습니까? 권리를 갖습니다. 권리가 영어로 뭐예요? 그게 rights죠. 이제 rights. 그리고 의자 들어가는 거. 우리가 추구하는 같이 정의, justice. 이런 게 여기에 들어갑니다. 알겠지? 보통 이런 개념이 이렇게 들어가. 자, 공리주의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공리주의에서는 옳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야. 알겠지? 어떤 행위가 좋기 때문에 옳은 거야. 이해돼? 옳은 게 먼저야, 좋은 게 먼저야? 어떤 게 더 중요해? 좋은 게 먼저랍니다. 옳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옳은 거야. 공리주의에서는 판단이 이렇게 돼요. 알겠지? 좋음이 옳음보다 선행하고 우선합니다. 이해돼요? 근데 의무론에서는 좋은 것보다도 좋은 거는 무관하다고 얘기를 해. 옳음이 더 중요해요. 자, 일단 선생님이 이거 조금만 더 설명을 해줄게. 이 의무론은 칸트의 이제 의무론 있죠. 그 현대에서 보면 롤스가 자기가 의무론자라고 얘기를 해. 물론 이제 칸티안들은 롤스 보고 야 너 칸티안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의무론자들은 칸트가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칸트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규칙이라고 하는 것을 도덕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법칙이야 법칙. 법칙은 뭐예요? 로야 로. 모럴 로야. 모럴 로. 그지? 근데 법칙이라고 하는 말을 적용을 하려면 어떤 특성을 가져야 되냐면은 이것은 보편성을 가져야 돼. 보편성이 있어야 돼. 보편적이라는 것은 뭐야? 누구에게나 다 통용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공리주의에서 이 행복의 원리라고 할 때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똑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게. 누구는 먹을 때 행복한 사람이죠. 그래서 먹는 게 제일 중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누구는 자는 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고, 그제? 누구는 가족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고, 누구는 명예가 가장 중요할 수도 있고, 요즘 같은 사회에서는 돈을 가장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겠지만, 돈을 중시하는 사람도 있고, 그지? 이게 엄청나게 많단 말이야. 누구는 학문적인 진리를 추구할 것이고, 누구는 종교적인 어떤 경건함을 추구할 것이고, 이게 사람들마다 다 다르단 말이야. 그지? 누구는 오락게임 뭐 이런 걸 하고 싶어 하고 다 달라요. 그래서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성을 보장을 못한다는 거야. 사람마다 다 행복하다고 느끼는 게 다 달라. 같은 것을 해줘도.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 행복의 기준이 될 수가 있느냐는 거야.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 보편성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칸트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게 이 보편성을 지니려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경험적인 거지. 이 세계에서 감각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것들이란 말이야. 이 경험적인 것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경험은 모두에게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결과를 갖고 있다. 그럼 경험이 아니라 뭐에 의존해라? 우리가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이성에서 도덕법칙을 찾으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이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이성은 선언적으로 인간이 경험하기 이전에 이미 갖고서 태어나는 사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 이성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찾냐? 어떻게 찾냐면은 보편화를 해보라는 거야. 보편화. 니네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규칙들이 있을 거야. 삶의 규칙들이 있어. 여러분의 행동을 규제하는 규칙들이 있어. 그지? 뭐 예를 들어서 난 물건을 항상 더 싼 걸 살 거야. 뭐 이럴 수도 있고, 어떤 애는 이런 얘기도 하죠. 나는 항상 나보다 돈이 많은 애랑 친구가 될 거야. 어떤 애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나는 항상 나보다
공부를 잘하는 애들하고만 친구가 될 거야. 이런 애 실제로 있어요. 보편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 건 도덕법칙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 이성의 보편성으로부터 무엇을 끌어내냐면은 이제 정원 명령을 끌어내는 거야. 정원 명령을. 제1 정원 명령을 도출이 됩니다. 보편성으로부터. 들어봤지? 카테고리컬 임페러티브라고. 임페러티브가 명령의 명령. 정원 명령. 자, 근데 정원 명법이라고도 하죠. 이 제1 정원 명령이 어떻게 소설이 되냐면은 이 제1 정원 명령이 네 의지의 준칙이 보편적으로 타당한 입법의 원리가 되도록 행위한다. 이렇게 원리가 되도록 행위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행위하라. 여기에서 이 의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의지는 will이야. 네가 무엇을 하려고 I will do it. 뭐야? 내가 그거 하려 이런 말 있지. 그지?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의지야. 준칙은 맥심인데 이것은 개인의 규칙이야. 내가 갖고 있는 개인의 규칙. 주관적인 거죠. 이 주관적 규칙이 있어요. 그것이 보편적으로 타당하도록 해요. 이 뒤에는 말 좀 어렵죠. 근데 이거 빼버리고 이렇게 생각해요. 네가 갖고 있는 개인의 규칙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적인 규칙이 되도록 해라. 이런 얘기야. 요게 이제 도출된 게 제1 정원명법이에요. 이해되지? 그 다음에 이제 제2 정원명법이 있죠. 제2 정원명법. 이건 뭐예요? 제2 정원명법, 제2 정원명령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제 인간을 한낱 수단으로 대우하지 말고 단지 수단으로 대우하지 말고 그 자체 뭘로 대우하라? 그 자체 목적으로 대우하라. 목적으로 대우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거 여기서 보면은 인간이 모든 개인들이 칸트가 물론 이걸 만들어냈지만 모든 개인들이 이성을 잘 사용해서 따져보면은 이 도덕법칙을 알 수 있다는 거야. 스스로 판단하는 거야, 개인이. 알겠지?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이지 말라. 내가 지금 이제 여기 있는 사람을 죽일까 말까 할 때 사람을 죽이지 말라. 이 규칙은 어떻게 될까? 모두가 받아들일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이지 말아야 돼. 그 도덕법칙인 거야. 그걸 내가 스스로 판단해 이렇게 시험을 해보라는 거야. 보편화 테스트라고 불러요. 이렇게 해봐갖고 보편화되면은 그것은 도덕법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덕법칙을 의무로 알고서 따라야 된다. 그래서 의무론이야. 무조건적인 의무 복종이야. 알겠지? 이해되니?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된 거야. 근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간은 윤리적인 존재가 되는데, 자, 이런 것들 봐봐. 얘는 가치가 있어 없어? 가치가 있죠. 그지? 아주 작은 가치를 갖고 있을 거야. 작은 가치를. 얘는 수단적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얘가 가치 있는 이유는 뭐야? 칠판에다가 써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학습하고 강의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가치 있지. 그지? 만약에 그런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얘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겠죠. 그지? 가치가 쓸모없는 게 되는 거란 말이야. 얘는 수단적 가치를 가져. 수단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자체로 얘가 목적이 되지는 않는단 말이야. 얘 존재 이유는 그거야. 그지? 우리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지? 근데 여러분, 인간은 어떠냐면은, 얘는 의식도 없지만, 인간은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삼아요. 그지? 여러분이 사는 이유가 뭐예요? 남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건 아니지. 그지? 나를 위해서 산단 말이야. 나를 목적으로 삼아. 자기를 목적으로 삼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이걸 거쳤어. 제1 정원명령을 알 정도로, 여러분이 뭐냐면 타자에 대해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도덕법칙을 만든다는 걸 알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이성을 가진 존재로서 윤리법칙을 찾아내는 존재라는 걸 알아. 그러면서 내가 목적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해서 스스로를 목적으로 삼겠죠. 그지?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 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 다 목적으로 삼는 존재구나. 이러는 거지. 그지?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삼아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 가치가 어디에 있어요? 내 바깥에 있어? 나한테 있어? 내 안에 있지. 그게 이제 내재적 가치인 거야. 내재적 가치면서 자기 자신한테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한단 말이야. 이해되니?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인간이 존엄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존엄하다, 디그니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재적 가치를 갖고 있고 절대적 가치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존엄성을 갖는다는 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게 돼요. 그 자체 목적으로 삼아. 윤리적이면서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삼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어떻다? 그 자체 목적으로 대우를 받아야 돼.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이렇게 넘어. 그렇지. 이제 제3 정언 명령도 있죠. 그건 생략. 됐어요? 이런 도덕 법칙을 만들 수 있는 존재가 그 도덕 법칙의 명령을 의무로 삼기 때문에 의무론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거야. 정언 명령하고 대비되는 것은 조건문이 들어가는 명령이야. 가언 명령이라고 그러죠. 가언 명령이라고. 그 컨디셔널 한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네가 성공하려면 열심히 공부해라. 이런 게 가언 명령이야. 네가 칭찬을 받으려면 이웃을 도와라. 가언 명령이야, 정언 명령이야? 가언 명령이에요. 그지? 이웃을 돕는 것 자체가 이거 이웃을 목적으로 대우하려고 도운 거면은 이거에 부합하지만 가언 명령에 따라서 내가 칭찬받고 싶어서 도왔다는 것은 윤리적인 행위가 아닌 거야. 겉으로 볼 땐 윤리적인 행위로 보이죠. 그래서 칸트한테서 중요한 것은 행위가 일어났다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더 중요해? 그 행위를 촉발시킨 동기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동기주의야. 모티베이션이 중요해요. 얘는 뭐가 중요해? 결과로 나타나는 행복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결과주의야. 이해되니? 이해돼? 그치? 이해돼?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은정이 아버지가 엄청나게 가쁘지? 가쁘잖아. 가쁘예요. 엄청난 가쁘야. 너희들 잘 몰랐죠? 가쁜데 이제 얘가 탄천에 빠졌단 말이야. 선생님이 근데 얘가 가쁘인 걸 알아. 그래서 내가 얘를 구하려고 뛰어들었어. 그래서 구했어요. 선생님의 행위는 어떤 행위야? 도덕적 행위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얘네 아빠가 얘를 구했으니까 어떻게 해주겠어요? 살해금 주겠지. 딸 구했다. 그지? 죽을 뻔한 딸을 구했으니까 살해금 주겠지. 그걸 노리고 선생님 구했어요. 뭐라고 하겠냐? 도덕적 행위라고 판단이 될까 안 될까? 어떻게 될까? 아닐 것 같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왜? 어떤 관점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판단이 내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돼? 어떤 관점?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는 도덕적 행위가 됩니다. 왜? 은정이가 살았잖아. 은정이 좋지, 살면. 그지? 거기다가 은정이의 부모님 좋겠어, 안 좋겠어? 좋죠? 행복이 증대하네? 그지? 은정이 친구들은 좋겠지? 안 좋아? 좋겠지? 좋아요. 이게 행복이 엄청나게 증대를 하는 거죠. 선생님은 좋아, 안 좋아? 좀 추운데 물을 한번 딱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사례금으로 뭐 1억을 줄지도 몰라요. 10억을 줄 수도 있고 엄청난 가쁘기 때문에. 그지? 그럼 선생님도 좋지? 그지? 그럼 어떻게 돼요? 행복이 증진됐죠. 결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은 옳은 행위라고 판단이 되는 거야. 의무론에 따르면 그렇게 되지 않죠. 왜? 내가 존엄한 생명을 구한다라고 들어간 게 아니라 뭘? 네가 돈을 벌려면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라. 이 명령에 따른 조건, 이 가운 명령에 따른 거란 말이야. 그지? 동기가 순수하지가 못한 거예요. 이 도덕 법칙만이 도덕 법칙이 내리는 명령, 도덕 법칙에 대한 리스펙트, 그 존경만이 유일한 동기가 돼야 돼. 여기에서는. 자, 그럼 거꾸로. 선생님 아무것도 몰라. 얘가 갑부의 딸인데 갑부의 딸인 거, 갑부의 딸이 아니라는 상관없어. 그것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얘가 물에 빠졌는데 존엄한 인간이 죽어간다라는 생각에 뛰어들어서 얘를 구해내려고 했거든? 근데 물이 너무 깊고 그리고 폭풍우도 몰아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선생님 수영도 잘 못해요. 예를 들어서 그래갖고 가만히 놔뒀으면 얘는 죽는 거야. 선생님 뛰어들었어도 죽어. 선생님도 죽어. 자,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한다. 이것은 의무를 표현하는 거죠. ought to. 그지? 당위를 표현하는 거야. 해야 돼 말아야 돼? 공리주의에 따르면 하지 말아야 되는 얘기예요. 공리주의에 따르면. 왜? 가만히 있었으면 한 명만 죽죠. 그지? 근데 왜 뛰어들어서 둘까지 죽어갖고 왜 고통이 증가하게 만들어? 그것은 잘못된 결과가 나쁘게 결과주의야. 결과 놓고 판단하는 거야. 의무론에서는 어떨까? 의인이 되죠. 우리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 그렇게 해서 죽으면 의인이라고 하죠. 올바른 사람. 그지? 그지? 동기가 순수한 거예요. 순수해. 자기가 죽더라도 구하려고 뛰어들었단 말이야. 이걸 위해서.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동기가 이 도덕적인 동기, 순수한 동기, 도덕법칙에 대한 존중으로부터 나온 동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올바른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 됐지? 그래서 여기에서 볼 때 의무론에서는 이렇게 이 관계가 돼 있어. 이 관계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옳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지? 만약에
옳지 않다면은 아무리 좋더라도 해야 돼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지? 예를 들어서 윤선애가 엄청나게 갑부야. 그래갖고 선생님이 윤선애 돈을 막 훔쳐갖고 여러분들한테 나눠줘. 얘네가 어느 정도 그냥 한 뭐 1조 원 정도, 10조 원 정도의 돈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몰래 1,000억을 훔쳤어요. 그래서 우리 5명이 200억씩 나눠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좋지. 사람들의 행복이 어떻게 되겠어요? 중대하겠지. 그지? 아마 윤서가 돈을 뺏겨갖고 숨짐 절도를 당해갖고 받는 고통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왜? 10조에 1,000억인데 뭐. 그지? 세발이 피잖아. 맞지? 고통이 작을 거야. 그렇지만 우리는 무지하게 가난해서 200억씩 가지면은 자손 대대로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행복할 거예요. 행복이 더 크게 증진된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공리주의에서는 그걸 정당하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의무론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얘를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야. 얘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야. 그지? 권리를 침해하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서는 아무리 이 의무론에서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아무리 조음이 증진된다 하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정의에 위반하는 거 이런 거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옳음의 우선성이라고도 하고 이제 아까 정의가 있어서 정의의 우선성이라고 또 표현을 하는 겁니다. 공리주의하고 의무론 구별해서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일단 여기까지.